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한국인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일본 규슈에 4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던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향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최고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규모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미 병원 진료와 수술 등 의료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가 파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4차례 연속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주요 7개국 G7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3차 세계대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요즘 비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네, 일본 북부에 폭우를 쏟아낸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현재 충청과 호남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 북부에도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다른 지역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최근 많은 비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무척 큰 상황인데요. 상습 침수구역에서는 주변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산사태와 축대 붕괴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제 오후 부산 지역 집중호우로 하천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력 185명과 장비 23대를 동원해 사상구 학장천을 중심으로 60대 실종자 A씨를 찾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3시 반쯤 학장천 산책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수색대가 낙동강 일대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하천 복개 구간도 살피고 있는 가운데 소강 상태 접어들었던 비는 오늘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한국인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하세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6번째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친밀한 분위기로 시작된 공개 발언에선 양국 간 뜨거운 현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政府、民間双方が幅広い協力が進んで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하지만 비공개 회담의 의제는 단연 오염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자국민은 물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획대로 방류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며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통보할 것, 이렇게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의 모니터링 정보를 투명하게 신속 공표하겠다. 만일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즉각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이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오염수 괴담 자료집까지 배포했던 만큼 양국 간 물밑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이슈에 대해 늘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강조해왔는데 일부 비판 여론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꼭 30분을 마주 앉은 한일 정상은 하반기에도 셔틀 외교의 취지를 살려 격이 없는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에 우리 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이제는 소모적 논쟁 대신 방류와 관리 단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오염수 문제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한 뒤 우리 측에 그 사실을 알려달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실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며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락할 권한을 줬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고 이번 회담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동의받았다며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면 국민 우려가 깨끗이 씻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 회담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외교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오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계획안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마주 앉은 한일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한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強く非難いたします。日米韓が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나토 사무총장도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threat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전 보장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주 아세안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will see a number of those allies and partners while at the ASEAN summit the next several days.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행을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 ICBM 발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핵 협의 그룹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북한에 잇따른 도발을 막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12일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 측에 모든 관련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 측에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대화를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앞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도발과 관련해 영내 평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중국 대표로 참석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도 만남을 추진 중인데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동행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세안은 물론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도전이자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대응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 북한은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며 북측 인사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의 한중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 의원이 올해 친강 외교부장을 대신해 참석했는데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호 존중과 또 호혜 그리고 공동 이익에 입각한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정상회의에 이어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는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한미일과 북중러 등 29개 나라 대표들이 참여하는데 다양한 다자와 양자 회의가 이어지면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안한 건 문재인 정부 때 용역 사업을 따낸 민간 전문업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전임 정부가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냐는 여당의 비판에 야당은 인수위가 공존하던 시절 누구의 입김이 더 강했겠느냐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논란 권남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의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사이트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둔 이른바 대안이 제시된 민간업체의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도 공개돼 있습니다. 노선 대안 선정을 목표로 한 국토부의 과업 지시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1월 작성됐습니다. 이후 민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됐고 최종 결과는 지난해 3월 15일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범일인 3월 18일보다 사흘 먼저입니다. 대안을 검토하라는 과업 지시와 용역업체 선정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겁니다. 전임 정부가 당시 유력 대선 후보 부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노선 변경을 기획한 거냐며 국민의힘이 발끈하는 이유입니다.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시작도 민주당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민간업체 용역도 지난 정부 시절에 시작을 했고.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지만
본격적인 조사 분석 업무는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국토부에 보고한 건 용역사업을 따내고 2달쯤 뒤인 지난해 5월 19일. 인수위 기간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직후입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보다 새 정부의 입김이 강했을 거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배경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사업 전면 백지화로 승부수를 던진 원희룡 장관은 야당의 공세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취임 3일이라면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산하 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예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종점 변경안을 제안한 민간 업체의 용역 결과가 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해명과 달리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 자체 용역으로 마련됐고 양평군에 종점 변경을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뀐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또다시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선동으로 애꿎은 양평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금은 정쟁을 거두고 오로지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는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이냐며 본인이 경제부총리였다면 원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 군민뿐만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수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제부총리를 있을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은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제기되는 거 밝히면 되는 것이고 왜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뭐라고 건다고 할까요? 장관직이면 노름판이 판돈입니까?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145개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4만 5천여 명 보건의료 인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기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 노동조합이 19년 만에 총파업을 벌이게 된 병원 현장에서는 이미 진료의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병실을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된 부산대병원 상황은 어떤지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현관 앞에 응급차가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환자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병원으로 들어서니 정상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병원에선 중환자와 응급환자 외에 입원 환자에게는 퇴원이나 병원을 옮기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파업을 하니까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해서 쫓겨나는 입장입니다. 당장 수술을 받기로 했다가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수술이 원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아니면 이번 월요일쯤 수술을 할 듯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파업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정은 부산대병원 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 환자들이 퇴원하기 위한 수속을 급히 밟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7일째이거든요. 일반 병실로 가야 되는 사람이 일반 병실로 못 가고 재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측이 단 하나의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고 불편을 좀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4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기간에 응급실 등의 필수 인력은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미 진료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 화성 18형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사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고도 6,648km까지 상승을 했고 거리는 1,001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최근 중국에서 검거돼 우리 당국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범행에 쓰인 필로폰을 공급했던 중국인 조직 총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한 신종 피싱 사기였습니다. 말단 아르바이트생부터 필로폰 제조책, 피싱 1단까지 치밀하게 짜인 조직 위에서 범행을 이끈 건 20대 한국인 이모 씨입니다. 중국에 머물며 범행 계획을 세운 뒤 중학교 동창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하고 중국에서 거는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개기 업자까지 구하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보고 소재를 추적해왔는데 이 씨가 지난 5월 말 중국 공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익은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에 친서를 보내는 등 그동안 긴밀히 협조해왔다며 이 씨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쓰인 필로폰을 팔았던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 2.5kg을 들여와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중국인 마약 조직을 잡고 보니 마약 음료 사건에도 이들의 필로폰이 쓰였던 겁니다. 저희가 검거 구속한 국내 총책 A씨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서 이용된 필로폰을 던지기 방법으로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외에 아직 중국에 머무는 이른바 윗선들도 계속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마약 음료 제조책 길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적 제조사는 토지대장 등에서 토지 경계를 맞추는 국가 사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구입을 확정 지은 뒤에야 땅값을 산정하게 하는데 일단 확정하면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서 땅 주인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텃밭을 가꾸기 위해 강화군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1년여 뒤 군청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지적 제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 소유 토지 가운데 395제곱미터가 국유지로 분류됐습니다. 군청 측은 이 땅을 구입해서 사유지로 편입시키겠느냐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매입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타진하는 정도로만 문의가 왔었고요. 금액이 뭐 완전히 뭐 말이 안 되지 않는 선이 아니라면 저희는 당연히 뭐 매입은 하겠다라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국유지로 분류된 곳은 하천 바로 옆에 있는 가장자리 땅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긴 A씨는 조정금, 즉 매입 비용도 비싸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군청의 감정평가는 달랐습니다. 공시지가 2.5배에 달하는 1제곱미터당 18만 2천 원이 책정돼 토지 전체 가격은 7,189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A씨의 이의 신청으로 이뤄진 재감정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최종 산정액은 6,900여만 원. 심지어 군청은 오는 11월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토지가 압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씨는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가 확정된 셈이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뭐 금액을 떠나서 이제 절차가 문제인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감정 금액이 산정이 됐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를 알고 거기서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산정이 됐고. 군청 측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토지 경계를 확정한 다음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토지 경계가 조정된 만큼 구입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먼저 매매하기로 해놓고선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한 것만 가지고 나중에 확정된 가격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이 법에 따른 절차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감정평가 시점을 앞당겨 사전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줄곧 3.5%로 묶였던 우리 기준금리. 이번 회의에서도 현 수준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은 이번 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데다 새마을금 고발 금융 불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굳이 인상을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동결한다면 4차례 연속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계부채는 걱정입니다. 올해 들어 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싶더니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늘기 시작한 겁니다. 동결을 택했던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을 그럴 위험이 있다면 저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기재부 또 감독당국 모두 가계부채를 GDP 대비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데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 번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한미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 넘게 벌어질 수 있는 건 변수입니다. 그럴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며 환율도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동결은 하되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거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13번째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12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11,140원을 또 경영계는 9,74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1,400원으로 네 번째 수정안에서도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심의 촉진 구간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중재안이 제시되고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한국인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과 한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논란을 다룬 정부의 유튜브 영상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일본 입장을 대변한다고 직격했고 여당은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으로 서민들의 주거 예산 다 깎고 경제를 포기한 이 정권이 이렇게 유튜브에 오염수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일본 땅에 두지 이렇게 무리한 방류를 하는 겁니까? 오염수를 핑계 삼아 반일 감정을 표출하면서 시위를 일삼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퍼졌습니다. 국제적 망신이란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난무하는 괴담 속에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설명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1일 브리핑에서 국민 우려가 크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를 모아서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 민원실과 공공도서관 등에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며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도 전자문서로 공개됩니다. 홍콩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즉시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유재훈 기자입니다. 최친원 홍콩 환경부 장관은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지바 등 5개 현의 농산물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오염수 방류가 되면 즉시 금지 지역을 10개 현으로 넓히겠다는 내용입니다. 我哋會即時禁止源自東京、福島、千葉、櫪木、茨城、群馬、宮城、新潟、長野、埼玉等10個都縣嘅水產品進口。 여기에는 화로와 냉동, 건조, 염장, 가공 또는 비가공 김 등 모든 수산물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친원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존리 홍콩 행정장관의 경고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我哋覺得呢個咧係我哋香港特區政府嘅責任，所以咧我哋咧就會係咧基於一個預先防範嘅原則，特區政府就係目前計劃咧，一旦啊日方啟動排放廢水咧，我哋會即時禁止。 홍콩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중국 정부가 앞서 오염수 방류 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일본 10개 현의 식품 수입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홍콩 정부의 입장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사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하지 말 것을 거듭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농수산물 수출의 제1, 제2의 시장으로 일본은 지난해 7천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방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행에게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에게 이번 북한 ICBM은 과거 어떤 미사일보다 비행 고도가 높고 비행 시간이 긴 데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가까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가 더욱 공고하게 안보 동맹을 강화해 북한 도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동시에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CBM 도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또다시 강한 비가 예고됐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건데 수도권에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전국에 큰 비가 예고됐죠? 네, 어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극한 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한 비를 뿌리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북 군산과 김제에는 호우주의보 속에 시간당 30에서 40mm의 장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 북부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다른 지역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시설물 파손과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이 무척 큰데요. 상습 침수구역에서는 배수로 등 주변 시설물들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산사태와 축대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 결국 인상됩니다. 시내버스는 다음 달부터 300원, 또 지하철은 오는 10월부터 150원이 오르는 건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역시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천시는 오는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기본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300원 인상을 당초 추진했지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줄였습니다. 서울과 교통망이 이어져 있는 경기도 역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수도권만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울산시는 다음 달 시내버스 요금을 250원 올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도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등은 대폭 상승했는데 요금을 동결하다 보니 원가보다 요금이 싼 상황이고요. 급속한 고령화로 무임 승객이 늘어난 것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전체 이용객에서 무임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나 됩니다. 문제는 물가입니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또 상당수는 거의 매일 이용하니까 이 요금이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적되는 적자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가까스로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원유값 인상을 앞두고 우유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라면값 인하 때처럼 정부의 압박이 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6일 제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고 하루가 지나자 농심을 시작으로 라면 업체 등은 줄줄이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제분업체들이 정부의 말을 듣고 밀가루 공급 가격을 5% 내리기로 하자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라면과 식품업계가 화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는 가격 결정과 직결된 원유값 인상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원유값은 지난해 생산비를 고려해 리터당 최소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오를 대로 오른 사료값이 반영돼 원유값 인상폭이 정해진 겁니다.
작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사락하게 올라갔던 그 생산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난해 원유값이 49원 올랐을 때 우유업체들은 2, 3주 뒤에 흰 우유 가격을 4.7%에서 8.6%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농식품부는 유업체와 낙농업계를 잇따라 만나며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비자 심리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나친 가격 인상은 자제해달라 약간 그런 식으로 저도 전달 받았거든요. 하지만 우유업계와 낙농가는 비용 상승과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가격 인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원유값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우유값 인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던 입원 환자 등 100여 명은 긴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건물 주차타워에서 시작된 불은 주차된 차량으로까지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은 새벽 3시 20분쯤부터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큰 불이 났던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이번엔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도 사망 사고가 났던 성형 공정에서 또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과 노동당국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 반쯤입니다.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50대 노동자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가 일하던 곳은 타이어 모양을 잡는 성형 공정. 기계 설비에 몸이 낀 A씨를 주변 노동자들이 구조한 뒤 119에 인계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40대 근로자가 설비에 끼어 숨졌는데 당시 사고가 났던 곳도 성형 공정이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직원이 아닌 한국타이어 본사 소속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지난 3월에 큰 불이 나 타이어 21만 개가 불탄 곳입니다. 이후 불에 타지 않은 1공장 가동을 재개했지만 지난달 말 또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각종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과 현장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 투자로 18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렸는데도 김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졸도에 쓰러졌다가 이후 의식을 되찾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등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인 조폭 A씨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소셜미디어에서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상장이 확정됐다고 속여 800여 명에게 1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장기적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이런 움직임에 러시아는 제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막말 수준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토 회의로 만난 주요 7개국 정상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합니다. 러시아 재침략을 대비해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적, 경제적 지원까지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자간 국제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보장 의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help Ukraine build a strong, capable defense across land, air, and sea, from which we'll be a force of stability in the region and deter against any and all threats. 앞서 나토 가입에 대한 일정표를 확답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도 안보 보장 방안이 마련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방 세계의 신속한 추가 무기 지원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는 여유 있는 태도로 나토 사무총장을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How quickly do you expect NATO nations to be able to provide the F-16s that President Zelensky has been requesting? About F-16, it's also to me. You addressed me a question, or to you? F-16. No. Answer, please. 반대 진영의 결속을 바라보는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확전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서방이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Это не альянс, который создавался, задумывался и конструировался с те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ва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Это альянс наступательный. Это альянс, который несет нестабильность, который несет агрессию. 지난해 전쟁을 일으킨 뒤 전투기로 위협 비행을 해온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 노르웨이 군용기와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무인기 탐지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기금에 제공한 3천만 달러, 약 390억 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탐지 시스템 등 살상성이 없는 장비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들에 뚫렸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관련 당국은 지난달 중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해 통보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기반 해커가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해 이들 기관의 이용자 계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해킹 공격을 중국 스파이 활동 가운데 하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의 무력 분쟁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난민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의 집계를 보면 수단 내 안전지대로 대피한 피난민은 240만 명을 넘어섰고 국경을 넘어 근처 국가로 피신한 사람은 73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굶주림을 겪은 사람은 7억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등 유엔 산하 5개 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아 인구가 7억 3,500만 명 정도라며 이는 전년 대비 380만 명 정도 줄어든 수치지만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올라 상황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알려진 체코 출신의 프랑스 망명 작가 밀란 쿤데라가 별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체코 공영방송을 인용해 쿤데라가 향년 94세 일기로 별세했다고 전했습니다. 쿤데라는 공산체제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소설, 농담과 희곡 열세의 주인들 등을 통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YTN 국내 언론사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400만은 7월 11일 어제 넘어섰으며 지난해 3월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선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